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살이 된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이 일찍 죽어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고 하나뿐인 아들을 제대로 키웠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죠. 남들보다 넘친다고 자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랑으로 키웠다고 말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던데,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학대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고 평생을 헤맨다는 거죠.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 보니 결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알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줘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악몽이었죠. 깨고 싶어도 깰 수 없는 악몽이요. 일단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에 첫 번째 결혼을 한 그때로 말이죠. 첫 며느리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맑은 목소리로 매번 밝은 에너지를 뿜던 애였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치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머님, 우리 다음에 영화 보러 가요. 네? 저 진짜 보고 싶은 영화 있거든요. 아이, 신혼부부 둘이서 봐. 내가 뭐 보면 알긴 해. 됐어. 에이, 여자들끼리 보러 가야 재밌는 게 있어요. 저랑 가요. 저 어머님이랑 가고 싶은데. 아우, 얘가 정말 왜 그래? 저랑 가요, 네? 안 그럼 저 진짜 삐져요? 아우, 참. 알았어, 가면 되잖니, 가면. 솔직히 초반에는 적응 못했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아들만 키웠다 보니 애교 많은 목소리도 행동도 도통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딸 가진 부모가 부러워진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집안도 괜찮았고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녔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다 행복할 정도였죠. 아들도 한 번은 그러더군요.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해. 그래, 말 안 해도 다 알겠다. 엄마도 네가 행복해 보여서 좋네. 난 여자복은 타고났나 봐. 엄마도 그렇고 안 사람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난 꼭 신의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결혼은 지옥이네, 뭐 살아보면 최악이네 그런 말 하던데 난 매일매일이 꿈만 같아. 진짜 너무 좋아. 네가 좋은 사람이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거지. 행복할수록 좋을수록 너가 더 잘해줘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엄마한테 배운 게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법이잖아. 나 정말 잘할게. 엄마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우리 이 상태로 평생 행복하자. 아들은 실제로도 며느리에게 참 잘했어요. 덕분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손주도 생겼죠. 밤낮으로 며느리 먹고 싶은 걸 사다 주고 나르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꼭 영화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만 했고 불행이라는 건 끼어들 틈도 없이 완고해 보였으니까요. 정말이지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죠. 근데 그 행복은 고작 3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기사가 중앙선을 넘는 그런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기에 수술을 할 때는 같이 있지도 못했죠. 정신을 반쯤 놓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들이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었고 얼굴은 벌겋게 되어 있었죠.
아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울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제 옷깃을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집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아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비야. 목뼈랑 척추가 문제라 앞으로 평생 못 움직일 수도 있대. 집사람 그거 알고 기절까지 했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 중환자실로 옮겨진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새처럼 지저귀던 그 밝던 아이가 그렇게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있는 모습이라니.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죠.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아들 대신해서 손주도 봐야 했고 병간호도 함께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인 건 얼마 되지 않아서 며느리와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태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는 통제가 되지 않는 스스로의 몸에 도통 적응을 못했죠. 또 성격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한테 저랑 이혼하라고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전 이제 짐이에요. 그 사람 인생 망칠 순 없어요. 저 병간호 한다고 하다가 회사에서도 잘린 거 아세요? 그래서 택배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몸 쓰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험한 일을 한다니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어머님도 모르셨죠? 회사 잘린 게 아니라 그만둔 거야. 나도 알고 있었고 나도 그러려니 했다. 알다시피 그 회사가 출장이 오죽잖니? 그 정도 아픈 마누라 위해서 못할 건 뭐가 있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소리 지르지 마라. 너 안정 취해야 해. 그리고 넌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저 때문에 이런 건 싫어요. 준우도 이런 엄만 필요 없을 거예요. 제 몸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생 누워있는 이런 게 무슨 엄마라고. 차라리 그 사람한테 재혼하라고 설득이라도 해주세요. 아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가족이야. 그리고 준우한테 넌 엄마야. 유일한 엄마라고. 그리고 나한테 며느리이기 전에 넌 딸이나 다름없다. 어머님, 조금 힘든 시간이 왔을 뿐이야. 그리고 우린 그걸 다 이겨낼 거고.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몸을 쓰는 일을 했던 아들도 지치긴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 병간호와 동시에 어린 준우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은 며느리였어요. 심장마비와 쇼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이어서 한 수술도 견뎌야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 사고 후 1년째 되던 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더니 4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날 아들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들은 3번 그리고 저는 2번 쓰러졌죠. 그 뒤로 우린 마치 정전된 집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을 밝히던 단 하나의 불이 꺼져버린 그런 집 말이죠. 그럼에도 우린 살아야 했기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골의 집을 팔고 아들과 합가를 했고 손주를 아들 대신 돌봤죠. 아들은 택배 일을 그만뒀고 다시 이전의 직장으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손주인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들이랑 책가방이며 학용품이며 사러 갔던 게 정확히 기억나죠? 계속 뚱땅거리며 머뭇거리던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뜬금없이 이러더군요. 엄마, 나 사실 할 말 있어. 엄마한테 진즉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응? 뭔데? 그게... 아우 정신없어 뭐. 너 혹시 사고 쳤니? 뭐 아까부터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뭔지 몰라도 얼른 말해.
내가 보고 있다가 숨 넘어가겠어서 그래. 뭐 혹시 회사 잘렸어? 아니야. 회사 잘 다니는데 왜? 승진도 했고. 그럼 뭐 주식했어? 아니야. 실은 나 재혼하려고 해.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니? 재혼을 하겠다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이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한테도 엄마가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굳어진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고르는 걸 못 봤다. 그저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걸 채워주면 되는 거지 본인 욕심에 아이 끌어들여 방패로 세울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런 거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때 행복했잖아. 엄마도 알잖아. 그건 그 아이였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야. 재혼하면 똑같아진다든? 머릿수만 맞으면 되는 게임처럼 보이니? 결혼이 너한텐 그런 거야? 저는 기가 차서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어 보이더군요.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난 아빠 없다는 거 싫었어. 부족했고 그리웠고 고팠어. 그러니 우리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느낄 감정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물론 엄마 마음엔 당연히 안 들겠지. 그 사람이 엄마한테 좀 잘했어? 그래도 너무 가볍게만 듣지 말아달라는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단전에서 쏟아내고 속을 가다듬어 물었죠. 좋다. 그래. 어떤 사람이 이게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 뭐 집안은? 학력은? 나이는? 아들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나이는 나보다 4살 어려. 나랑 결혼하는 게 초혼이고. 집안이랑 학력은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하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야. 선입견 가지지 말라고 늦게 말한 거야. 그리고 중졸이고. 뭐? 중졸? 요즘 시대 중졸이 있어?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대. 경찰에 발견돼서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거기서 자란 거야. 근데 학교 친구들이 고아인 걸 알고 괴롭혔는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나 봐. 그리고 직업은 그게 지금은 사정이 좀 있어서 일을 쉽게 못하는 건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 우울증이랑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좀 오가는 상황이거든. 엄마도 들어봤지? 생각보다 그게 엄청 힘든 병이거든. 요즘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알지? 알긴 하지만 잠깐만. 너희 만난 지 얼마나 됐어? 반년 정도? 고작 그렇게 만났다고? 이전엔 일은 했던 거고? 그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론 없는 것 같아. 그럼 일이라는 걸 안 해봤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뭐 땅이라도 파먹고 살았다니?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어찌 살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냥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주변 사람들은 도움 받았다던데. 아니, 물론 나랑 만나면서는 나도 좀 도왔고. 너 진짜 미쳤니? 돈을 줬어? 아니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것도 고작 반년 만나고 돈을 쥐어줬다는 거니? 아니, 왜? 기간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살라고. 콩 한 쪽도 나누는 사람 되라고 엄마가 가르쳤잖아. 아니, 보통은 자기가 어느 정도 잘 살고 나서 나누겠다고 말하지만 이 작은 것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은 나중에 큰 걸 가져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라고. 아니야? 아니, 그랬어. 엄마가 가르친 그대로. 아무리 그래도 사귀는 사람한테 돈을 왜 줘? 아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봐라. 어떤 사람이 만나는 여자한테 돈을 대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지.
아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정이 어려워진 거면 나도 그러려니 해. 하지만 평생을 일을 안 해봤다는 거 아니니? 엄마, 그게 왜 문제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나도 고아의 중졸이면 취업하기 힘들었을 거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생각하면 사람 만나는 거 당연히 힘들었을 거야. 엄마, 나 그래서 더욱 그 사람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내 마음 좀 이해해줘. 누군가를 지키려고 만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 왜 몰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들은 제 말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 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먼저 간 그 사람 병간호하면서 난 그 사람 마음까진 달래주지 못했었어. 그리고 떠나보낸 이후로 내내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 그래서 이번엔 후회 안 하고 싶어. 마음까지 치료해주고 싶고 같이 울어줄 거야. 그 사람도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니까. 아들 제발 그건 아니야. 너 준우 생각 안 하니? 멀쩡한 사람도 아이 돌보는 거 힘들어. 엄마라는 게 애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아? 하물며 마음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 엄마가 된다고? 그것도 처녀가? 엄마,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잘할 거라고 믿어. 아들이 제 손을 잡고는 이어 말했죠. 이 사람은 대신 아파봤잖아. 그러니 누구보다 엄마를 잃은 아이의 마음을 잘 달래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 5살 때부터 친부모한테 맞았대. 담뱃불로 지지고 굶기고 옷장에 가두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당했어. 그러다 이웃 사람이 신고해서 겨우 살았다더라. 그건 안 됐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고아원에 가서도 힘들었대. 이 사람 제대로 된 가족을 가지는 게 꿈이야. 나도 그렇고. 우린 서로 어느 정도 닮았어.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전처럼 우리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고. 다시 생각해봐. 먼저 간 그 사람 떠나보냈을 때 내가 든 생각은 하나였어.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착각했다는 거. 그래서 제대로 못한 것도 정말 후회 많이 되더라. 회사 일 때문에 함께 있던 시간도 없었고 그 흔한 영화도 보러 가려면 조율해야 했던 거. 근데 사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거 순서 없다는 거 적어도 우린 알잖아. 그니까 난 시간 더 끌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이랑 1시간, 아니 1분 1초라도 더 있어주고 싶어. 그러니 허락해줘. 어? 너 지금 이러는 거 너무 성급해 보여. 정 그러면 차라리 더 만나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자꾸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거야? 뭐 고아라서? 중졸이라서? 가난해서? 엄마 진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 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엄마는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체면이 걱정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중졸의 고아를 며느리로 맞는 게 창피한 거잖아. 엄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걱정되는 거지?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어쩜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그날 1시간 넘게 말다툼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진짜 그땐 아들 눈이 반쯤 돌아있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말렸습니다. 단식 투쟁도 했고 병원에 들어누운 적까지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그런 저를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혼인신고하고 들어앉을까봐 겁이 났는데 그런 짓은 하지 않았죠. 물론 쉬지 않고 저를 설득하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더니 저 역시 4개월이 지날 무렵에 그 여자를 만나보겠다는 말까지는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자리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처음 그 아이를 본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썩 좋지 않았습니다. 키는 작았고 마른 편이었어요. 얼굴은 예쁜데 뭔가 불안해 보이더군요. 눈빛이 늘 흔들리고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죠. 그 와중에 하나 안타까운 건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꼭 어린아이가 부모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가여워졌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었죠.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랑 어디서 만났어요? 그게 심리상담 센터에서요. 제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래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아들을 봤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 죽은 며느리 때문에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들어보니 그곳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마음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한 집에 살면서도 몰랐던 걸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걸 보니 마음 한쪽 구석이 헛헛해졌죠. 순간 어쩜 재혼을 하는 게 아들에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모인 제가 어루만질 수 없는 상처도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때 그 아이가 제게 고개를 대뜸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왜 죄송하다고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고개 숙이지 말아요, 아가씨. 그게 실은 제가 어머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학력도 낮고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지 알아요. 저 싫으신 거. 근데 저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거든요. 저희 허락해 주시면 바뀔게요. 잘 열심히 살아볼게요.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아들은 달래준다고 토닥이고 저는 티슈 뽑아서 닦이고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누가 보면 제가 면전에 대고 반대라도 한 줄 알았을 정도였죠. 어찌됐든 제가 반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니 그 아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미안해져 사과까지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울지 말아요. 결혼 허락하려고 나왔어요. 좋은 자리니까 뚝 해요, 뚝. 진짜요? 진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잘해봐요. 내 아들 그리고 손주도 잘 부탁하고요. 저도 잘해볼게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진 못했습니다. 그저 죽은 전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 정도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죠. 며느린 저를 계속 피했거든요.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 방으로 쏙 들어가 얼굴도 내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밥 먹을 때라도 살짝 나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글로 설명하면 모르실 텐데 당해보면 무시를 하는 건지 뭔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면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걸 몇 번이나 봐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아들에게 이 문제를 말을 했죠. 근데 아들의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좀 참아.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잖아. 안 사람도 많이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뭘 참는다는 거야? 가족이라고는 평생 안 가져본 사람이 금방 적응하는 게 쉽겠어? 당연히 불편하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엄마는 부모님 버리고 부모님이랑 단둘이 남겨졌을 때 안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거잖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저는 답답함에 한숨을 쉬며 따졌어요. 나 이제까지 그렇게 해도 한마디도 안 했다. 내가 이 집에서 빨래, 밥, 아이 케어까지 다 하면서도 기다렸어. 아니 근데 벌써 그 기간만 2달이 넘었어. 뭘 더 이상 어떻게 참고 기다리라는 거니? 적어도 우리가 한 집에서 사는데 인사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걔를 때리기를 했어. 잔소리를 한마디를 했어.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니? 그야 엄마가 결혼 반대했잖아. 지금 뭐라고 했니? 그 사람 말론 그게 꼭 버림받는 기분이었대.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더라. 그 상처 때문에 엄마 얼굴을 보는 게 힘들다고 그랬고. 고작 4개월 그것도 너한테만 결혼하지 말라고 말린 게 전부야. 그걸로 조금은 서운한 마음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걸 지금까지 걸고 넘어진다고? 결국 허락은 했는데. 몰라. 본인이 그렇다고 하잖아. 때린 놈이 기억을 해. 맞은 사람만 기억하지. 저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그날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물론 아들의 말도 일리가 없진 않아요. 그래, 뭐 상처받을 수도 있죠. 제가 미웠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는 크게 반대한 적도 없었고 그마저도 아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로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한 적도 면전에서 티낸 적도 없었죠. 또 결혼식 비용 일체를 지불한 것도 그 아이들 침대를 선물한 것도 저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세상 어떤 부모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까요? 결국 저는 정확히 아들 내외와 같이 산 지 4개월 만에 그 집에서 따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다는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저도 더는 눈치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어이없게도 제가 오히려 집을 나오자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더 찾더군요. 엄마, 오늘 준우 좀 봐줄 수 있어? 왜? 내가 왜 봐줘야 하는데? 그게 안사람이 병원을 좀 간다고 해서. 그리고 아들이 할머니랑 있는 게 좋다고도 하고. 저는 기도 차고 화도 나서 꼬아서 말했습니다. 부모 버린 나는 불편해도 아직 어린은 안 불편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직도 날 더 찾는다는 것도 난 이해 못하겠구나. 엄마까지 왜 그래? 그 사람도 노력하고 있어. 나도 그렇고. 조금만 봐줘.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애미는 신경도 안 쓰고 마누라 편만 드는 걸 보면 얄미워 죽겠다가도 이전보다 수척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에 마음이 약해졌죠. 알았어. 알았으니까 치료나 잘 받으라고 해. 너도 잘 챙기고. 응, 엄마 진짜 고마워. 그날 이후로 주기적으로 손주는 제가 맡아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학교에서 학원을 갔다가 우리 집으로 바로 오게 되었고 저녁에 아들이 데리러 오는 것으로 바뀌었죠. 헌데 어느 날부터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저희 집에서 자꾸만 자려고 했고 아들도 툭하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더군요. 얼마 안 가 이유를 알게 됐죠. 나 안 가. 싫어. 싫다고. 아빠 혼자 가. 너 아빠 말 안 들어? 얼른 가. 아들이 안 가겠다고 애를 잡아 끌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싫어. 거기 냄새나고 싫다고. 몸 가렵다고. 나 그냥 할머니랑 살고 싶어. 아줌마 싫어. 준우 너 조용 안 해? 전 그 말에 손주를 제 뒤로 끌어감추고 아들에게 따져 물었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똑바로 말 안 해? 그게 아니라 엄마. 그 사람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정신과 약이라는 게 좀 강해서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집이 좀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든 하는데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제대로 못 챙겨줬더니. 됐고 앞장서라. 엄마.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려줄 정도로 기다렸다. 너희 집에 간섭?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너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내 손주가 더러운 곳에서 사는 건 못 보겠다. 엄마, 그 사람이 힘들어해. 아들은 소리를 질렀고 전 그런 아들의 뺨을 내려쳤죠. 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안 보여? 망할 놈의 새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너 눈엔 며느리만 있어? 서로 아픔을 함께 치료한다고? 그래서 너희 눈에는 상처 입은 새끼는 보이지도 않는 거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켜! 내가 가서 상황 볼라니까.
그렇게 마주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쓰레기 집을 방불케 했죠. 빨래에 곰팡이 핀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온갖 배달 음식물 통이 널려 있었고 아들이 치우려고 했는지 쓰레기 봉지는 꽉꽉 눌러져 있었죠. 날벌레에 바퀴벌레에 난리가 나 있었고요. 웃긴 건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린 다시 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픈 아이라는 걸 인지하고 저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청소만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양심에 찔린 건지 제게 말했죠.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잘 사는 것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됐어. 밥이나 먹자. 엄마가 금방 해줄게. 청소가 마무리된 다음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며느린 밥을 안 먹었고 수저만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가 왜 우니?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고아라서요. 학력도 낮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어머님 기대에 못 미쳐서. 저는 어이가 없지만 최대한 좋게 말했죠. 이미 지난 일이고 둘 다 잘 살길 바라는 거 말곤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해도 좋고. 알았니? 미워하는 거 없으니 곡해도 하지 말고. 아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 제가 이 집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눈치 있고 다 알아요. 진짜 허파가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울고불고 그러니 사람이 미칠 것 같았죠. 아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손주도 밥 먹던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힘든 병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건 확실히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뭐랄까, 며느린 마치 늪과 같았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깨끗해진 집을 치우고 모처럼 같이 먹는 식사 자리도 그렇게 끝나버렸죠. 심지어 그런 일은 제 생일에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러더군요. 식사를 다 하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이유는 이거였죠.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저는 정말 못난 며느리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분명 좋은 것도 사드렸을 텐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 지금 제사나 지내는 기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일상 상상도 못했거든요. 뭔가 이런 걸 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져요. 어머님은 제 기분 이해 못하시죠? 정말로 늘 이런 식이었어요. 손주 생일도 아들의 생일도 마찬가지였고 웃는 날이라면 며느리 본인 생일이 전부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본인도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병원은 주기적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제가 어머님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당분간 저희 집 오는 걸 안 하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말 그대로인데 뭘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실은 제가 어머님 보면 저를 버린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요. 좀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죠. 애초에 너희 집 청소에 빨래해 주러 가는 거라는 거 몰라 그래? 내가 발길 끊으면 너 혼자 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다는 거니? 제가 해야죠. 병원 다니면서 좋아지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그만 와주셨으면 해요. 제가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거야? 결혼할 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건 스트레스죠. 이해해 주세요. 아픈 제 마음을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나왔죠.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변을 상처 주는 건 올바른 일일까?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집에 2번은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선물을 하나 사들고 현관 앞에만 살짝 두고 오려고 아들네의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고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죠. 심지어 그 2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매번 울기만 하던 며느리는 깔깔거렸고 남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더군요. 저는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이내 둘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2사람이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설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니? 그래? 어머님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2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희가 끌어안고 있는 걸. 어머님, 이 사람은 제 오빠예요. 오빠? 무슨 오빠? 고아원 출신이라며. 내 귀에 딱지 않도록 이야기한 게 너야. 가족이 없다고 힘들다고 우울해서 죽겠다고 한 것도 너고. 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빠? 그게 아니라 저희는 같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예요. 오빠 동생 같은 사이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떤 오빠 동생이 저렇게 끌어안아?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흰 그런 사이 아닙니다. 오빠 됐어. 내가 말해. 어머님, 그럼 고아는 오빠 동생도 없어야 해요? 가족도 없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만들면 안 돼요? 친부모는 저를 버렸고 아무도 저를 입양하지 않았어요. 이 오빠가 유일하게 저를 챙겨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가족이라고요. 그렇게 가족 같은 사이인데 왜 이제까지 한 번을 말을 안 해? 말을 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냥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거고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고아라고, 중졸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제 오빠라고 소개하면 옳다고 좋아하셨겠네요.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도 죽어야 가여워해 주실 거예요? 전 며느리처럼요? 어머님은 늘 그 며느리뿐이잖아요.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뭐? 전 며느린 죽어서 가여웠죠? 죽으니까 좋은 며느리가 됐죠? 저도 죽으면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땐 제가 하는 말 다 믿어 주실 거냐고요?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방패로 꺼내? 바람이나 피우는 게. 그때 아들이 도착했어요. 엄마 그만해. 알아. 이 사람 나도 아는 사람이라고. 뭔가 오해한 건 알겠는데 아니야. 아들 지금 뭐라고 했니? 이 남자를 알아? 재훈이라고 나보다 2살 어려. 이 사람 통해서 결혼 전에 인사 받았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저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정상이야? 엄마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거겠지. 오해하지 마.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말 좀 들어. 엄마가 보기엔. 엄마 그만해 제발. 그때 며느린 또다시 울음을 쏟아냈죠. 툭. 누르면 쏟아지는 수도꼭지가 따로 없었고 저는 그 안에서 최악의 시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절 노려보고 갈 정도였죠. 그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긴 했지만 저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의 눈빛은 뭔가 달랐죠. 밀착한 몸이며 행동도 해석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재훈이란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재훈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며느리랑 무슨 사이예요? 남매 같은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제가 5살일 때 걔가 고아원으로 들어왔어요. 재훈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절 쳐다봤죠. 아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저희 정말 남매 같은 사이예요. 그럼 증명해봐요. 정말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서류도 있고요. 근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 고아원에 가서 찾아야 해서요. 그 정도는 괜찮죠? 아니면 어머님도 같이 가셔도 되고요. 일주일 후 재훈이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고아원 생활기록부, 증명서, 사진 같은 거였죠. 저는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진짜였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도 했죠. 두 사람은 정말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고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경험도 진짜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무례하게 굴었던 것에 용서를 빌었죠. 아이, 괜찮아요. 뭐 이 정도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 무엇보다 어른들이 사과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제가 아는 어른들은 사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재훈 씨, 미안해요. 내가 늙어서 주책이었네. 아이, 우리 아들 일이라서. 혹시 밥은 좀 먹었어요? 그날 우린 처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밥을 먹였는데 이후로는 종종 집에 불러 집밥을 먹였죠. 어차피 아들 내외 반찬을 늘 제가 챙겼는데 그때부턴 재훈 씨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호칭도 이상해서 사돈총각이라고 부르기로 통일을 했죠. 아이, 사돈총각,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김치 양념만 절이면 되는데 수육해서 먹으려고요. 수육 좋아해요? 김장 그런 건가요? 아이, 그런 게 아니라 딱 그거지. 이번에 배추가 달아서 아주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사돈총각도 파김치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다 해놨어. 그날 와서 집어가면 돼요. 제가 도울까요? 김장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 얼마 안 되니까 딱히 힘들 것도 없어요. 와서 맛있게만 먹어요. 참 희한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사돈총각이 양아치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귀걸이도 많고 팔뚝에는 문신도 있고 날카로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겪어보니 순박하고 착한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사근사근하지 않아서 그렇지 김장날에도 빨간 고무장갑 끼고 저를 도울 정도로 배려심도 있었고요. 그날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지 않았고 손주도 눈치 안 보고 실컷 고기를 먹었어요. 그렇게 그 김장날을 기점으로 우린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죠. 실제로 며느리와의 사이도 이전보다 나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응?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나...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 나 엄마한테 못할 짓 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엄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갈게. 동시에 차 시동을 거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죠. 이미 놀라서 잠이 달아났기에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넘어가며 전화를 받지 않아 불길함에 휩싸였죠.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5시 반이 넘어갈 무렵이었죠. 환자 보호자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휴대폰 주인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수술 때문에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뭐라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전봇대를 박은 사고였는데 오랜 시간 피를 흘리다가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한참을 안 오던 며느린 수술이 다 끝나고 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젖은 머리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왜 늦었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이랬죠. 아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럼 애 학교 안 보내요? 아빠가 사경 헤맨다고 말이라도 할까요? 저도 힘들었어요. 심지어 중환자실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때 저는 순간이지만 며느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더는 신경도 쓸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부터 며느린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저는 며느리를 꼴보기 싫어 툴툴거렸죠. 공사가 다 망해서 안 올 줄 알았더니 어쩐 일이니? 제 말에 며느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요 며칠간 저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제겐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인생의 빛이었어요. 그 사람 없인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가, 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요, 저 남편을 사랑하는 건 어머님 못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고요. 진심으로 그 사람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 혹여나 이 사람 잘못되더라도 아들은 제가 키울 생각이에요. 뭐?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운이 안 좋았어요. 부모도 사랑도 어느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게 저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기에는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늘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무너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최악의 최악만 생각했던 삶,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들이면 제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어머님이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까지 미워했던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내가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모든 게 엉망이었던 며느리였어도 그 속은 달랐구나. 솔직히 아차 싶더군요. 내가 미안했어. 네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내가 중심 잡아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강해질게요.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니까요. 실제로 며느린 병간호의 지극정성이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분은 열려문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추켜 세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안심했고 며느리에게도 최대한 잘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누워있는 동안 생활비며 주느를 챙길 때 필요한 돈도 챙겨줬죠. 그렇게 병원 생활이 길어지던 어느 날은 손주의 소풍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같이 간다고 해서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헌데 손주의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죠.
어머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혹시 우리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 그게 아니라 준호 할머님, 이런 말 좀 그런데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을까 했어요. 아, 네. 애 아빠가 병원에 있어서요. 어머, 그런 일이... 그래서 그랬군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더 챙겼을 텐데. 그 다음은 형식적인 말이었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손주가 우울해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전화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니 준우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잘 씻지 않은 상태로 등교해서 친구들이 놀린다는 내용, 그리고 소풍에 햇반과 참치 통조림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게 전화의 진짜 이유였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햇반에 참치 통조림이라니. 오늘 며느리가 소풍에 같이 간다고 했는데? 아니요, 오지 않으셨어요. 모르셨군요. 아마도 어머님도 많이 힘드셔서 그런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머릿속을 꽉 채운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또다시 정신병 때문에 힘들어 그런가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김밥 싸는 것까지 싫다, 준우는 자기가 온전히 돌보겠다면서 제가 돕겠다는 모든 걸 거절했던 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속에서 열불이 났고 소풍이 끝나고 돌아온 손주를 기다렸다 데리고 가 씻기고 밥도 먹였죠. 근데 갈아입힌 옷도 변변치 않고 전부 소매 같아 짧아서 저는 그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을 향했습니다. 근데 1층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먼저 골랐어. 이건 내 거라고. 며느리였습니다.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뭔가를 설명하니 벼락처럼 또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진열이 되어 있는데 왜 못 사? 나도 살 거야. 전혀는 되는데 왜 난 안 된다는 거야? 점원은 친절하게 다른 가방을 추천했습니다. 하필 그 명품은 회원 전용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제품이었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럼에도 며느린 관리 요원들이 올 때까지도 깽판을 피웠고 저는 몰래 숨어서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며느린 백화점 밖으로 쫓겨나듯 나와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내며 상황 설명을 했어요. 서러워서 돈 있어도 못 산다는 게 말이 돼? 빌어먹을 것들. 부모 복으로 카드 찍찍 그어대는 불쌍한 년놈들만 가능하다 이거지? 두고 봐. 나 같은 년이 어떻게 아득바득 위로 가는지. 아, 몰라. 지금까지 안 깨어난 거 보면 몰라? 죽겠지.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아파트면 재산은 싹 다 내 거 되는 거야. 물론 그 할망구도 살살 구슬려서 집 빼앗을 거고.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몸을 더 낮췄고 덩달아 손자도 자신의 입을 막았죠. 저는 서둘러 손자의 귀를 막고 좀 더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크게 웃더니 이러더군요. 이번에 또 죽으면 나 의심할걸? 애새끼는 둬야지. 못하면 우리가 걷어도 좋고. 왜? 자식 농사라는 거 있잖아. 나 늙으면 밑 닦아줄 애도 키워두면 도움되지 않겠어? 걔가 결혼하면 며느리도 부려먹고. 솔직히 언제까지 젊어서 이 짓거리 할 순 없잖아. 노후 대비도 해야 되니까. 자기도 좋지? 우리가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저는 그 통화 내용 중에 이번에 또 죽으면이라는 부분 때문에 두려워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 일이 그냥 사고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 전화를 돌려 수소문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람 뒷조사해 주는 건 많이 보긴 했는데 막상 겁이 나서 주변에 물었던 거죠. 다행히 아파트 부녀회장의 사촌이 심부름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곳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제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걸 말입니다. 저기 올 며느리가 누구랑 불륜을 저지른 건지 알아요? 지금 직원이 증거 입수했다니까
사진 선별해서 오늘 안에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아,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고아원이요? 머릿속을 스친 건 당연히 재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고요. 그땐 머리 굴리고 계획을 짜고 그런 것도 못하겠더군요. 그저 울면서 때리고 또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설마 너가 죽였어? 진짜 그런 거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절 잠깐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어릴 때 잠깐 사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린 사람을 등쳐먹는 사기꾼이었어요. 대충 돈 좀 있는 호구들한테 접근해서 돈 좀 빼돌리고 눈치채면 튀고 아픈 환자들에게 접근해서 보험금 챙기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걸 믿으라고? 나쁜 놈, 나쁜 놈아!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가 전송되었고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의 남자와 며느리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내 저는 진정했고 재훈이는 사진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죠. 제가 형한테 말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형이 그날 이혼 요구했고 새벽에 운전을 했던 거고요.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겠죠. 사실 예전에는 당연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사랑? 돈? 기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 만나고 형이랑 친해지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죠. 우린 사랑받을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구나. 어쩜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형은 작업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아인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싹싹 빌었고 진심으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도 그 말에 같이 무너졌고요. 오해하고 때린 것도 사과했고 진실을 알려줘 고맙다는 말까지 했죠. 근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저를 본 겁니다. 그곳엔 왜 왔는지 다시 설득을 하러 왔는진 모르지만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빠르게 뛰어왔죠. 뭐야? 너 설마 말했어? 다 말했어. 너랑 내가 이제까지 한 짓, 너가 형 배신하고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야, 너 미쳤어? 진짜 돌았니? 보험금 받으면 조금이라도 챙겨준다고 했잖아. 그냥 모른다고 해. 어차피 며느린 절 노려보며 살짝 눈치를 보더니 이어 말했어요. 어차피 노망난 할망구야. 우리만 시치면 떼면 그만이라고. 난 결혼했고 남편 죽으면 내가 재산 물려받는 거야. 자식도 내가 키우면 보험금도 받을 거고. 그만해. 너 진짜 미쳤어? 이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형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서 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없어? 없어.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좀 빨리 죽는 게 대수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니니? 며느린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재훈이는 질린 표정으로 일어나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재훈아, 뭘 하려고? 너 왜 그러는 거니? 그게 그때 먹었던 밥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파김치도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재훈이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고 바로 자수를 하러 갔더군요. 그간의 사기에 대한 증거도 다 가지고 말이죠. 당연히 공범이자 주범인 며느리에게도 경찰이 오는 건 시간 문제였고요.
며느린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혼도 해주고 재산도 포기할 테니 합의를 해달라며 제게 간청했죠. 어머님 반성한다고요. 진짜로. 정말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남편한테 부끄럽고 그래서 스스로 이혼 도장 찍겠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싫다. 저 아픈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당황했다고요. 남편이 이혼 요구해서 화가 난 상태였던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어머님, 이혼 서류만 대신 좀. 이건 남편도 원하는 거였어요. 저 멀리 갈게요. 다신 이 집에 안 올 테니까 서류만 정리해 주세요. 어차피 경찰 수사 들어가고 죄가 밝혀지면 자동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버텼죠. 보험금과 아들 재산에 눈 뒤집힌 여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건 도피를 하기 위함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확히 왜 도망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애초에 아들이 차 사고가 난 이유가 며느리와 그 불륜남의 합작품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아들 자동차에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 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곧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신기한 일은 아들은 며느리가 검찰로 송치되던 그날 깨어났어요. 기적이었죠. 사고 당시에 출혈도 컸고 꽤 오래 누워 있었기에 회복도 더뎠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엔 무조건 참석하겠다며 재활 의지를 불태우더군요. 그렇게 정확히 반년 후에 1심 재판에서 며느린 그간의 죄까지 따져 징역 5년으로 판결이 났지만 끝내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확정이 나려면 1년은 봐야 한다고 하니 그때 가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전 이제 그 아이를 더는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형량이 얼마가 나오든 본인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서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갈 걸 알기 때문이죠. 아들 역시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 내 아이 지키고 2배로 더 강해질 거야. 두고 봐.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보여줄게. 그래, 우리 아들 잘 생각했어. 그나저나 엄마, 재혼인 면회 언제 갈까? 조만간 보러 가야지. 안타깝지만 모든 진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한 재훈이 역시 형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정상 참작되어서 감형이 되긴 했지만 앞선 사기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이 된 상태였죠. 심지어 항소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벌을 받겠다고 했더군요.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나쁘다는 건 변함없지만 우린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입양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간과 곁을 내어주기로 말이죠. 이번 일을 겪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지만 가장 마음 깊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구제해 준다는 건 오만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내민 손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때론 끌어내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정신이 아프다고 혹은 몸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상처낼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모두들 건강한 몸도 좋지만 밝게 웃고 좋은 일로 가득해져서 더없이 건강한 정신도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